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요. 서울 광진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매 환자의 집을 정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023년 여성경제활동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백서를 낸 건데요. 정부는 여성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백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서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한 달 평균 412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268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남녀 임금 격차는 2012년 64.8%에서 2017년 65.9%, 그리고 2021년에는 69.8%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2.9%로 10년 전보다 4% 남짓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출산과 육아기에 접어든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이른바 M커브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결과 지난해에만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140만 명에 육박했고, 양육 부담이 커지는 35살에서 39살까지 고용률은 30% 이상 차이를 보였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의 여성 고용률은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보다 그 이후 정책 로드맵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조만간 1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지금과 다른 차원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성 관련 정책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내년 3월 여성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여성 파업을 불식시킬 만한 대안,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몰라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어떤 게 쟁점이 됐습니까? 네, 여야 간의 충돌이 예고됐던 김홍일 후보자 청문회, 야당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했고요. 여당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엄호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 도무지 적합한 사람이 없는 거냐면서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경우
경험조차 없다는 점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무엇인지 또 망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으면서 기본 지식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기술적인 면과 시장 상황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 전문가들 말을 잘 경청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전문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면서 역대 방통위원장을 봐도 언론인, 정당인, 법조인 출신이 두루 있었다며 엄호했습니다. 그 전문성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정은 한 셈이네요. 네, 앞으로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르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근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검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다, 뭐 피해자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네, 야당은 오늘 청문회에서 그 무엇보다 과거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홍일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네. 이 김순경 사건은 1992년 한 여성이 숨진 사건에 당시 관악경찰서 소속 김순경이 살인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김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자백한 이후에 당시 주임검사였던 김홍일 후보자에게 추가 수사를 요청을 했지만 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요. 복역 중에 뒤늦게 무죄가 밝혀져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 야당은 물론이고요. 피해자인 김순경이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김 씨는 당시 진범이 잡힌 이후에도 김 후보자가 자신을 검사실로 불러서 당신 동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진범이 잡힌 이후에도 수갑을 채웠다면서 김홍일은 인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싶었다. 그래서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고요. 기자회견 함께한 김 씨의 누나도 진범이 잡히기 전에 아버지가 얘기 좀 들어달라면서 김홍일 후보자를 찾아갔지만 서류조차 읽지 않았다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이 전부 처벌을 받는 동안 유일하게 김 후보자만 승승가도를 달렸다면서 최근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 악몽이 되살아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누명을 쓴 김순경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순경하고 만나지는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거는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물었던 거죠. 네,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허숙정 의원이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인 것과 관련해서 방통위의 정상화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5인 체제를 유지하고 지금의 2인 체제로는 일을 안 할 거라는 약속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김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2인 체제로도 해야 할 심의나 의결은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에 서울고법에서 방통위원 2명이 내린 결정은 정치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네. 비판 수위 높였는데요. 김 후보자는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겠다면서 5인 체제가 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죠. 네, 류일임 위원장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해서 방심위에 뉴스타 파일 김만배 신앙림 녹취 파일 인용보도 방송사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죠. 네. 오늘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김홍일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실이라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민원 사주 의혹을 이 민원 사주 의혹이 한 제보자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로 접수된 상태인데 류일림 위원장이 이 제보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또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김 후보자는 해당 신고자가 공익 신고자라면 보호 절차를 밟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의견하고 좀 다르네요. 네, 좀 움직임하고.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KBS하고 MBC 이사진 그 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결정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검찰에 이제 그 고발 조치했잖아요. 네. 그때 권익위원장이 지금 김홍일 후보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뭉갠 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그거 이사행권한을 방송통신위에서 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거에 그것도 야당이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죠. 질의가 있었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결국에는 이 사측을 대변하는 방통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유일임 방심위원장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는 어제 기자회견 열고 류 위원장을 당장 파면해야 할 정도의 위법한 사안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방심위를 전락시킨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서 검찰 고발 사주에 이은 류일임 민원 사주라면서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어요. 네, 윤 대통령 오늘 기재부 2차관, 여가부 차관, 국토부 1차관 등 정보부처 6명 차관급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차관급 인사들의 총선 출마로 비어질 자리를 채운 건데요. 총선 차출설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됐었던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일단 유임됐습니다. 차관을 맡은 지 반년이 안 된 만큼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본인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추가로 지금 장관 인사가 나거나 뭐 그만둘 장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개각은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출마할 공직자들이 내년 1월 11일 이전에 모두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교체만 남은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검사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조만간 사임을 하고요. 각각 부산 수영, 수도권으로 출마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미 그 후임도 내정된 상황입니다. 대부분 출마로 공석이 되거나 될 예정인 자리에 후임자는 정해진 상황인데요. 단 한 곳,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석, 법무부 장관의 인사만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 지명할 방침입니다. 주진우 이원모 비서관이 사임하고 만약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른바 검핵관이 이번에 공천받는 거 아니냐, 이 파열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국회로 첫 출근했는데 첫 출근길부터 근데 도어 스태핑이라고 네. 비대위원장도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겁니까? 전 처음 봤어요. 도어 스태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할 것 같기도 해요. 법무부 장관 때 했었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안 하잖아요. 대통령은 포기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비대위원장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 첫 출근길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공격했어요. 네, 사실 어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겠다라면서 야당과의 전면전 선언했잖아요. 네. 국회로의 정식 첫 출근 날인 오늘도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 정면 겨냥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돼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소환해서 이 대표를 저격한 겁니다. 이 북한 뭐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절대 존엄 뭐 이런 표현 보통 쓰지 않나요? 근데 하여튼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민주당 즉각 논평 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비난 말고 할 말이 없나라고 목소리 높였고요. 집권 1년 반 만에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여당의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 위원장은 선동을 멈추고 반성부터 하라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SNS에 국회 운영을 함께해야 할 야당 대표를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모욕한 것은 정치의 ABC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성호 의원도 여의도 언어가 아닌 5천만 언어를 쓴다고 했던 한 위원장을 향해서 이건 여의도 문법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여의도 문법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몫이라면서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에 좀 집중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내일 만난다고요? 네, 통상적으로 여당의 새 수장이 되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야당의 대표를 예방하곤 하죠. 네. 내일 그 상견례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하필 내일은 또 민주당이 쌍특검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날인 만큼 뭐 물론 직접적으로 설전을 주고받진 않더라도 네. 양측 간에 좀 미묘한 신경전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취임사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만 공천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뭐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어제 이런 연설 이후에 국민의힘 총선 예비 후보와 출마 예정자 14명이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 선언문을 서약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김기흥, 이승환 등 예비 후보가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앞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를 규탄한다라면서 지난 3월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받기 시작했고요. 지난 7월 기준 국민의힘 의원 총 110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다만 소속 의원 중에 김웅, 권은희 의원은 헌법상 정해진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서약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에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본회의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투표는 임의로 포기할 수가 없는 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 반헌법적이란 입장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네요. 네, 오래전부터 오늘을 디데이로 밝혀왔죠. 네. 12년 전 박근혜 퀴즈로 정치 입문한 오늘인데요. 자신이 최연소 당대표까지 맡았던 애증의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라고 말문을 열었고요. 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이 없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A4 5페이지 분량의 회견문엔 여러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핵심을 보면 수개월 전 당 핵심 인사로부터 총괄 선대위원장 등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게 좀 언론에 소문처럼 계속 떠돌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요직을 사실이었군요. 네,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요. 네. 탈당을 택한 이유로는 미래를 꼽았습니다. 자신의 임기만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자신이 꼬리를 신당에서 바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어요.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방법은 새우 몸집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시간은 새우의 편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물어뜯기밖에 못하는 고래 2마리가 싸우는 동안 여러분이 모아주는 밥 많이 먹고 크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2마리 고래가 어디예요? 용산에 한 분 계시고 민주당에 한 분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계획 없다고 연일 밝히고 있잖아요. 네. 여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질문 나왔는데요. 이젠 경쟁자 관계다라면서 자신과 차별화할 생각 말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할 고민을 하시라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차오른 보름달이고 자신은 항상 차오른 초승달이다. 이렇게 네. 표현했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를 썼네요, 오늘. 그러니까 보름달은 질 일만 남았고 초승달은 차오를 일만 남았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앞으로 이 은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유법을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당 기자회견에 천하용인 멤버들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빠질 거다. 용자가 빠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용자는 이미 빠진 것 같습니다. 이미 빠졌어요? 네. 네. 이 대표 지지 기반이자 정치적 동지였죠. 천하용인 4인방이 오늘 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네. 용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미 탈당에 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 세 인사들은 한 명씩 연쇄 탈당을 해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 대표도 오늘 관련한 질의를 받았는데요. 천하 인의 세세 거취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분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본인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부탁해놨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곧장 갇힌 개혁신당 창당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 여전히 좀 물음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얼마나 합류할지 전망도 어둡고요. 다른 신당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가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건 한동훈 비대위의 균열과 위기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이 전 대표 내년 총선에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후보를 내고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았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오늘은 일단 좀 당 차원에서 되게 짧은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고마웠다, 파이팅하라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요. 박정환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뜻하는 바 이루시길 바란다면서 좀 건조하게 메시지를 냈고요. 윤재혁 원내대표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당대표 지내신 분이 탈당하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새 출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까? 오늘 탈당 회견문 중에는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누군가가 네, 그럼 거기에 방점이 찍히죠.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이었다. 뭐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도 덧붙여서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지만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비판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이 전 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이 된 12.12 쿠데타를 소환해서요. 네. 정치군인의 시대를 이겨냈던 우리가 다시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극한 대립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검찰 공화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비판문 같은 야당보다 더 세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내일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잖아요. 네. 지금 하루 앞두고 정치권 공방도 굉장히 치열했죠. 네, 말 전쟁을 벌였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특검법 의결하겠다라고 거듭 밝혔고요. 네. 특히 당정대가 소외된 이웃을 살펴야 할 성탄절에 긴급협의회를 열어서 김건희 비호에 나섰다면서 대통령 부부 심기보전에 혼연일체가 된 모습이 씁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친명 비명 모두 한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 여당은 여전히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 지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보다 10년 전 일로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내일 비상의원총회까지 열고 결사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있는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제 언론 보도가 첫 보도가 나왔을 때 그때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다. 여기까지는 알려졌었잖아요. 근데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그게 바로 나다. 이 실명을 공개하고 나섰어요. 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뜨겁던 2021년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었죠. 그 최초 제보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 밝힌 겁니다. 네. 남평호 전 민정실장인데요. 다만 당시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본인이 언론에 제보했다라고는 밝혔고요. 당시엔 보고하지 않았고 최근 자신이 제보자였다는 걸 밝히겠다라고 했더니 이낙연 네. 전 대표가 동의해줬다라고는 말했습니다. 동의해줬다. 네, 그렇게 말했네요. 예. 네, 이것이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신당 행보 중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이 분명히 실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친명계에서는 이건 심각한 해당 행위다라면서 상당히 분개하는 분위기 감지되고 있고요. 이낙연계 쪽에서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 창당을 돕고 있는 남평호 전 실장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에 출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 행동이다, 뭐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출마 중이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존재감이나 뭐 네. 그런 것들을 띄우기 위해서요. 근데 이낙연계 쪽에서도요, 이거 되게 제정신이냐 뭐 이런 붕괴하는 목소리 나오긴 해요, 사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하고 또 서로 간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좀 붙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내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대장동 건은요, 뭐 굉장히 이제 양쪽 간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분명한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를 지금까지 사실상 괴롭히고 있는 주요한 사안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만류를 하고 이제 통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더라도 이게 정말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지 이 건으로 인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이낙연 전 나옵니다. 대표가 왜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나서는 걸 동의해 줬을까? 그러게요. 당내에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이대로 가다간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하여튼 내일 뭐 그 정세균 전 총리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광진구가 지난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환자의 집을 정리해주는
눈부신 정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왜 특별히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남궁옥경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총괄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눈부신 정리란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종합치매센터나 17개 광역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 치매안심센터가 265개소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치매 조기 검진 그리고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 여러 기본 사업이 있는데 네. 그동안 이 기본 사업만으로는 다양한 치매 환자와 또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세심하게 만족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해마다 특화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편이었는데요. 네. 올해 이제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이라는 공모전이 있었고 운이 예. 좋게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이제 주요 사업이 3가지였는데 그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치매 어르신 집정리 사업이었고요. 네. 저희가 치매 환자 가정을 방문을 하다 보면 집이 좁은 편이 아닌 경우에도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니까 물건이 이제 겹겹이 오래 이제 많이 쌓여 있고 지나다니기 불편한 동선을 좀 종종 보게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에 선정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업 내용은 어쨌든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기획하고 또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요. 네. 근데 치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자 사는 분들이 아마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가족들이 네.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좀 정리를 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 특징이 이제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불안 증상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에 뭔가를 둔 기억이 없으니까 눈에 보여야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물건을 또 여기저기 늘어놓거나 또 아니면 쓰던 물건을 자기 스스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구매하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독거 치매 환자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노부부만 사시는 경우도 많으셔서 치매 환자를 좀 돌보시느라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또 치매 환자 분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좀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네네.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그렇죠. 조금 느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동의 문제가 조금 없으실 수 있어서 밖에서 필요가 없는 물건도 이제 쓸모 있으면 또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느껴지시겠죠. 네네. 지금 치매 환자 이번에 이제 눈부신 정리로 지원한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는 3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38가구요? 대부분 네.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고요. 가족이 네.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에 좀 차이가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독거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은 이제 본인이 허락을 해야 본인 또는 가족이 허락을 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독거 치매 어르신이 진행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7가구가 됐고요. 이제 나머지 가구분들이 이제 신청하신 경우가 이제 나머지 가구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의 어떤 집 정리라고 하는 게 네. 집에 놓여져 있는 물건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네. 집에 있는 거 베란다도 정리하고 또 집에 있는 방에 있는 것들도 어질러피어져 있으면은 그것도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네네.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예를 들면 위험한 물건을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아니면은 네네. 같은 물건을 계속 사들여 가지고 막 쌓아놓는다거나. 네네. 지금 제가 바로 앞서서 설명했듯이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미 어르신들이 이제 모든 치매 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 여러 가지 복합 질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감기라든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시거나 이러면 조금 이제 문제 행동이라는 증상들이 좀 더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제 뭐 TV에서 말하는 사람을 과거에 알던 사람으로 오해해서 또 말을 시킨다든가 네. 뭐 창문에서 커튼이 좀 어른거리는 것을 도둑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지난 세계 이제 양탄자를 보고선 뭐 구멍이나 홀 이런 걸로 이제 오해를 해서 그 공간을 가는 거를 이제 무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이 한참 또 더 좋아하셨던 돌침대 뭐 이런 오래된 가구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장나거나 이것들이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리로 옮기는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낙상이 좀 많이 일어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그러다가 예. 이제 사고가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곳에 이제 부딪혀서 골절이 되거나 얼굴에 이제 멍이나 피가 나시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추위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전기장판 등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체온 조절이 좀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셔서 저온 화상의 위험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 중에서 어디가 제일 심각합니까?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물건을 정리를 잘 못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뭐 예를 들면 베란다나 뭐 부엌 같은 그런 것들은 막 늘어놓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부분 정리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예. 원하시는 곳이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시는 공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주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돌봄에 있어서 이제 주방이라는 공간들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보호자가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생활하시는 안방이 이제 문제이실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예. 대부분 생활하시는 곳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주로 생활하는 곳은 치워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작은 방이라든가 베란다 뭐 이런 곳들이 오히려 그 방에 이제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짐을 가득가득 쌓아놓으시거나 밀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눈부신 정리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찾아가는 겁니까? 찾아가서 어떤 네.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정리해 주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신청을 하시고 예. 동의를 하셔야지 이제 저희가 했던 건데요. 예. 이제 저희가 이 가구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좋고 홍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할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 광진군에서는 이제 등록된 환자가 약 2천여 명이거든요. 그중에 예. 이제 요양원이나 연락이 어려운 분들을 좀 제외하고는 약 1,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38명이라는 분들 선정을 했긴 했는데 이분들이 막 100명 넘게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보통 여기 사료관리 대상자분이나 이제 저희 가족이나 인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들, 또 실종 예방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신 분들, 저소득층에서 이제 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을 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소식을 전했고, 네. 이제 우선순위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기준을 세워놨는데 예. 저소득층만 하려고 하진 않았고 정리가 우선순위로 좀 높은 가정과 또 보호자 우울감들이 높으신 분들을 좀 더 배려하려고 했고요. 예. 다행히 예산에 알맞게 지금 38명이 신청을 해주셔서 진행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몇 명이 찾아갑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예. 이제 사전 방문으로 이 집에 필요한, 정리 장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정리 업체를, 저희가 알맞은 정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보통은, 저희가 전체를 하지 않고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한 5명 정도가 방문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만에 다 끝납니까? 네네. 아, 저희가 보통은요? 정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은 얘기를 들으실 때 어려움이나 이런 건 이런 건 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정리 업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요? 직접 가가지고 네. 정리하다 보면 네. 굉장히 어려운 같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는 무조건 100% 모든 사람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았던 점에서 이제 첫 번째가 집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제 예. 청소업체로
청소도 함께 해주시길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고 예. 또 하나는 집 수리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요구하시고 또 아니면 원래는 이 장소를 뭐 한 군데 두 군데를 하기를 원했는데 가니까 이제 여기저기 요청 사항이 더 늘어나시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정리를 좀 말끔하게 해드리면 좋아들 하시는 거죠? 아, 네,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셨고요. 예. 뭐 저희 만족도를 이제 뭐 100%를 넘어서 200% 넘게 주신 분들도 60%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또 소감을 많이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는 그 뭐 정리 도중에 또 이제 그 오래된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발견한 치매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셨던 분도 있으셨고요. 돈을 도둑 맞았다고 계속 얘기하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네. 그분은 또 165만 원을 또 찾으셨고 어디다가 뒀는데 까먹고 있다가 네, 그걸 누가 훔쳐갔다고 계속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네, 정리하지 않았으면 그 돈을 찾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40년 넘게 사셨던 집을 좀 전체를 컨설팅으로 나중에 바꾸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그 네. 집에서는 또 300만 원을 찾으셔서 컨설트 비용을 다 그 안에서 해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감은 대부분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오히려 치매 어르신이 보호자가 치우는 거는 거부해서 걱정을 했는데 네. 또 다른 사람이 치운다고 하니까 또 어르신이 좀 허락을 잘 해주셨고 또 이제 대부분 깨끗한 집안에서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부모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힐링되었다, 후련하다, 돌보는데 지쳤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뭐 저소득층이 아닌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겪어본 일이기도 한데요. 가족이 치운다고 하면은 치우지 말라고 막 화를 내시잖아요. 네네. 가족들이 치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네네. 고집을 다 꺾어가면서 치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네, 참 쉬운 맞습니다.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으로 상도 받으셨어요? 아, 네. 감사하게도 저희 사업의 진심이 좀 느껴지셨는지 예.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특화 사업에서 최우수상도 주셨고 복지부에서는 이제 우수 치매 마을 사업에서 발표 자리에서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상까지 주고 이렇게 반응도 좋고 또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내년엔 이 사업 못 하는 겁니까? 아, 네. 저희가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모전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된 것이고 기본 사업이 아니라서 아직 내년 예산이 미정이고요. 기본 예산도 지금 필요보다 적어서 걱정입니다. 그럼 예산 배정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네. 가내시에서는 너무나 적게 내려와서 내년에 기본 사업도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직접 이 사업을 해보신 입장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또 계속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좋아해 주셨고 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독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이 치매 환자를 더 잘 오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의 만족도가 보여주다시피 많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 사업을 적어도 1년에 못해도 3가구 아니면 5가구 이렇게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네. 듣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궁옥경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총괄팀장이었습니다.
2023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구생활 백서 코너에선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가 심각했던 올 한 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뭐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매년 연말마다 이런 거 한번 하잖아요. 네. 올 한 해 뭐 사건 사고 올 한 해 무슨 뉴스 이렇게 정리하는데 네, 맞습니다. 환경 이슈들 쫙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이게 또 범위가 워낙 넓고 분야도 다 저마다 다른데 이거 네. 순위를 매기긴 좀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에너지, 순환 경제, 생태 이렇게 4개 분야에서 하나씩 정리를 해봤어요. 뭔가 이제 새로운 기록에 쓰였거나 아니면 내년에 좀 더 큰 이슈로 발전할 만한 것들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기후 변화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올 초부터 엘니뇨 기사 진짜 많이 나왔는데요. 맞아요. 뭐 엘니뇨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적도 동태평양 바다가 평년보다 뜨거우면 엘니뇨, 차가우면 라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4일부터 한 인터넷 언론에서 이제 올해 엘니뇨로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거다 이런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1월이면 아직 라니냐가 끝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니냐가 이제 역대 가장 길게 지속된 라니냐였거든요. 네. 2020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장장 2년 반, 횟수로 하면 거의 4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래된 라니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라니냐는 끝날 거고 대신에 엘니뇨가 올 건데 어쩌면 슈퍼 엘니뇨가 올지도 모른다. 막 이런 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슈퍼 연초에 이거 다 전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엘니뇨가 올 거다라는 이제 전망은 있었죠. 근데 슈퍼 엘니뇨까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이거는 약간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사람 심리가 워낙 역대급 긴 라니냐 뒤에는 약간 슈퍼 엘니뇨 약간 이렇게 이제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감시구역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다 평소보다 온도가. 한 예. 2도 정도 넘게 올랐을 때를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구 기온도 크게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럼 올해 어땠느냐를 보면 이제 실제로 예상대로 한 6월 그러니까 초여름 정도부터 엘니뇨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겨울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슈퍼 엘니뇨까지는 아닌데 이번 이제 겨울 지나면서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이제 미국에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사실 이제 엘니뇨랑 관련 지어서 우리나라 언론도 보면은 뭐 폭염이면 이게 엘니뇨 때문에 폭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날씨 같은 거는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좀 그 엘니뇨가 일어나는 곳과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날씨랑 엘니뇨를 그러니까 직결해서 이렇게 막 연관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뭐 태평양 건너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엘니뇨가 있을 때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오른다. 이거는 이제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전망을 하기를 올해가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산업화 이전보다 한 1.4도 올해가 더 온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원래 목표가 1.5도 오르는 거다 이런 네.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체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네. 덥긴 덥지만 뭐 올해가 그냥 늘 이렇게 주기로 반복되듯이 네. 특별히 더울 수도 있지. 근데 그쵸. 1.4도 때문에 이렇게 덥다고 하는 건 또 체감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온도가 오르는 거를 대충 이제 우리 체온 오르는 거랑 좀 비교해서 이제 그 느껴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36.5도니까 네. 거기서 1.4도 오르면 37.9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열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1.5도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목표로 하는 거니까 물론 이건 이제 장기 평균이니까 올 한 해 1.4도라고 해서 이제 목표가 0.1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근접해 있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내년이 이제 더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왜 바닷물이 해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연중에 6월. 그러니까 가장 해가 오래 떠 있을 때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더운 건 8월인 거는 왜냐하면 이제 바다 열이 이제 충분히 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아직 지금 엘니뇨가 올해 하반기에 지속이 됐지만 아직 피크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크가 이번 겨울 지나면서 아마 찾아올 거고 예. 그래서 내년 여름 접어들면 엘니뇨는 해소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피크의 그 영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더울 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요? 네. 지구 물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네. 다 이렇게 끓여놓고 다 데펴놨기 때문에 네. 그 더위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이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워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온실가스 줄여야 하는 문제. 네. 기후변화 막기 위해서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화석연료 사용량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이야기로 넘어가 봐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석연료가 역시 가장 큰 주범인데 요새 우리나라 분위기는 약간 뭐랄까 약간 데스노트 이런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뭔가 이제 입에 올리면 약간 이제 안 되는 약간 공직 사회에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한 10월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봤더니 올해 한 29기가와트였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13%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럼 이게 10년 동안 최저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캅이라고 기후 정상회의 얼마 예. 전에 막을 내린 거기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늘리자 이렇게 약속을 우리나라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과연 잘 지킬 수 있을지 일단 좀 걱정이 되고요. 재생에너지에 원전도 들어간다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생에너지라고까지 친환경 우기는 않고 에너지라고 그래요? 무탄소 뭐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이야기하는 개념을 거죠.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네, 근데 여기 말하는 재생에너지 3배에는 이제 아마 원전 이런 거는 아닐 포함되지 거고요. 않고. 네네네. 예. 네, 아무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매년 이제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IEA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가 1조 7천억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2,200조 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네. 이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걸로 보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전통적인 우리 화석연료 있잖아요. 예. 그 투자액은 이미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에 추월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한 70% 정도가 이제 화석연료 쪽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하고요. 그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투자나 설치가 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에도 뭐 석탄화력발전소 꾸준히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늘어는 왔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올해가 이제 피크를 찍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외부 요인이 아니라 진짜 정책 효과로서 전력 부문 배출량이 줄어드는 첫 번째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동안에 계속 늘어왔는데 네.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 그 화석에너지 비율이 정점을 찍고 이제 줄기 시작하는 화석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상당히 거죠. 의미가 있네요. 그런 네, 면에서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50%를 돌파했다. 네, 독일은 그럴 것 거예요. 독일은 같거든요. 태양광도 많고 해서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태양광 풍력만 하면 지금 한 5% 정도. 5%요? 네. 뭐 수력 이런 거 빼고 태양광 풍력만 치면 한 5%가 채 안 되나 이럴 겁니다. 언제 그러면 따라갑니까? 네, 뭐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재생에너지 석탄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냐 이거는 이제 약간 해마다 엎치락 뒤치락해요.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따져보면 그 누적 투자액은 석탄 부문이 여전히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력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줄고 있긴 한데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물론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보다는 원전 가동을 좀 더 늘리거나 해서 약간 줄어드는 게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환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순환경제 뭐 쉽게 말하면 재활용하자 이런 건데 네. 이게 뭐 우리가 막 순환경제라고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원래 지구의 모든 물질은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돌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랑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잖아요. 네. 그렇지만 물질이라는 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막 지구에 리튬이 고갈됐다라고 하면 리튬은 고갈이면 끝인 거잖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그렇죠. 어디서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제 있는 걸 갖고서 이제 돌려 쓰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환의 주기보다 너무 빨리 물질을 소비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건데요. 플라스틱은 우리가 석유를 뽑아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석유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는 사실 뭐 몇 달, 뭐 아무리 길어도 1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다시 석유, 그러니까 탄화수소의 형태로 다시 돌리는 거는 아마 저의 후손 자식의 자식이 되어도 아마 불가능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그리고 쓸 거면 재활용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단지 무슨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순환 사이클을 고려해서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매년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4억 6천만 톤 가량을 생산을 하고 지금 추세면 2050년까지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는 거 플라스틱 조약이라는 거 있다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네, 이제 그게 내년 말쯤에 나올 건데요. 예. 사실 이것도 그 우리 캅에서 화석연료 퇴출이냐 감소냐 이 용어 갖고서 막 엄청 기싸움을 벌인 것처럼 여기서도 네네. 똑같이 이게 이제 뭐 플라스틱을 감축할 거냐 재활용할 거냐 또 이걸 갖고서 엄청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캅에서도 네. 그 뭐 캅에서 합의한 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물에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게 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 플라스틱 조약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감축이냐 재활용이냐 뭐 어차피 둘 다 좋은 거 아니냐 싶은데 네. 이게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뭐 어쨌든 덜 쓰자는 건데 뭐 둘 다 그게 그거 아니겠어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동 산유국은 이런 이제 무슨 국제사회에서 가면 플라스틱 재활용하자, 재사용하자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네. 그럼 왜 이 사람 이쪽은 그러느냐?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만약에 플라스틱 사용 자체가 늘어나면 뭐 재활용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자기들이 계속 석유를 팔 수 있는 파이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뭐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 해버리면 이제 자기들 몫이 계속 아예 줄어드니까 그러네요. 이게 어떤 용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네. 아어가 이렇게 다르다르고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좀 밝은 소식은 없습니까? 네, 밝은 소식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생태 쪽인데요. 아마존 파괴 심각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요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한동안. 그런데 이제 룰라 대통령, 브라질의 새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 아마존 벌목 면적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11월 초까지 손실된 면적이 브라질 같은 경우 60%가 줄었다고 하고요. 뭐 콜롬비아, 페루 이런 쪽에서도 줄어서 우리 경기도만한 크기의 우림이 파괴되는 걸 막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파괴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브라질도 2030년엔 이런 벌채 면적을 제로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계속 우리나라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 2015년 이후에 매년 여의도 25개만한 산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도. 계속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자,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2.8도로 평년보다 2.4도가 높았고 낮 기온은 6.8도로 평년보다 4.4도가 높았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기온 평년보다 높아서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되고 특히 수도권은 오전에 매우 나쁜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영하 2도, 서울 대구 영하 1도, 광주 1도, 부산 4도가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 지방에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여전히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인천 5도, 서울 6도, 세종 7도, 대전 8도, 광주 대구 10도, 울산 12도, 부산 13도, 제주는 15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2도, 습도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공감이 감동을 불러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신문기사를 통해 그걸 증명하는 사례를 발견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33살의 새로운 꿈을 찾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A씨. 사흘 전 SNS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국물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30대가 되니 인생을 재건해야겠는데 체력은 죽어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롤 모델이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자랑해주세요. 10대에서 20대까지 우울증에 조현증까지 정신질환을 앓는 바람에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다 보니 어디에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았다고 지난 인생을 돌아본 그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대학에 가겠다는 딸을 주변에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씁쓸함을 느낀다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을 쓴 지 이틀 만에 이 글의 조회수는 295만 회를 넘어섰고 리트윗 4,200회, 답글 형식의 인용글도 540여 개나 달렸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인 셈인데요. 자신도 우울증 탓에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새로운 전공을 찾았다는 한 이용자는 당장 행복하지 않아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니 하고 싶은 것부터 해보자 용기를 줬고 24살 때부터 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30대 초반의 이용자는 20대를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했지만 살아남았고 버텨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제가 해냈으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힘내서 즐거운 30대 보내자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지금 나이에 못하는 것은 퀴즈 모델 뿐이다. 50대, 60대가 되어도 재건할 수 있는 게 인생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응원글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고민 상담에 이토록 큰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 작은 위로와 응원, 격려를 주고받으며 서로 살아갈 용기를 얻으면 어떨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내가 아주 어릴 적 문득 까만 밤하늘을 나는 작은 썰매를 보았죠. 아무도 모르게
온 세상이 잠들고 난 뒤 하얗게 눈이 내리면 착한 사람 선물을 주러 찾아온다죠. 해마다 이맘쯤 하얀 눈이 내리면 설레이는 맘에 참 못 이루죠. 착한 사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이룰 수 없다고 주저하지 말아요. 그댄 지난 겨울 내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이죠. 저 멀리 은은한 종소리가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김동률의 크리스마스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22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런 소식 들으니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8356님, 예전에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여겼죠. 근데 다들 잘났다고 꾸민 모습을 자랑하기만 바쁜 시대에 부족하다, 힘들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게 용기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뭘 별거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솔직하게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속이 이렇게 끙끙 앓듯이 갖고 있기만 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사실 나도 그래 이러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또 힘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역시 용기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왠지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고 막 수다 떨고 나면요. 그러면 왠지 기분 좋고 뿌듯하고 그러거든요. 이 연말에 많은 분들 만나실 것 같은데요. 만나실 때 좀 그런 만남을 좀 가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뭐 어차피 새해는 올 거거든요. 새해 오면 또 계획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새해를 좀 보람 있게 맞이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잠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8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오늘 확정 발표됐어요. 네, 저도 이제 곧 요 당사자가 될 입장이어가지고 굉장히 관심 많으시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물론 보려고 하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럴 의지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누가 이게 당사자가 되겠다 싶으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이게 5년 최소한 발표하더라도 5년의 여유를 두고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으로부터 5년 따지면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네. 치르게 되는 개편안인데요. 우선은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의 골자는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걸 두 개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수능과 관련된 제도, 네. 하나는 내신과 관련된 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국어 수학도 공통 과목 있고 선택 과목 있잖아요. 사회과학도 17개 분야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가지고 좀 줄여준 거잖아요. 그게.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될까요? 아마 그거보다는 시험이 유리한 거, 점수가 잘 나올 만한 거,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여지없이 그냥 똑같이 시험을 봐야 돼요. 예전에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이 되고 네. 또 실질적으로 문이과 통합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문이과가 같은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미적분 2, 그다음에 기하가 포함되어 있는 심화 수학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수능 출제 범위에서는 빠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수능 영역이나 평가 성적의 제공 방식, EBS 연계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심화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교육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학습 부담도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 수능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 건데 문제는 이제 2025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은 통합으로 보고 내신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네. 지금 9등급이에요. 네네. 9등급 범위 내에서 예. 상위 1등급이 되려면 4%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5등급으로 바뀝니다. 10%가 되면 이제 1등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과목별로 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이제 기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신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석차를 쓰는 게 있고 쓰지 않는 과목이 있어서 이렇게 내신은 5등급, 그다음에 심화수학은 빠지고 수능은 전부 다 똑같이. 근데 내신은 그냥 그러면 1등급이면 1등급, 그러면 2등급이면 2등급 그렇게 가지고 쭉 해가지고 5등급 이렇게만 표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동시에 표기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또 약간 혼란스럽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석차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절대평가 점수와 상대평가가 동시에 기대가 되는데 요 나머지는 이제 절대평가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과목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시험을 보더라도 뭐 몇 점 이상은 A, B, 네. C 뭐 이렇게 네. 그냥 가는 거고 네. 상대평가가 가능한 거 같은 경우는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냥 지금도 그렇잖아요. 1.1등급, 뭐 1.2등급, 뭐 2.2등급, 2.5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1, 2, 3, 4, 5, 6, 7, 8, 9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것도 그러면 1.1, 1.2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10등급이나 5등급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문이 생기면 학습 부담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마음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시학원을 의존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수학 출제 범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화 수학처럼 어려운 수업이 들어오게 되면 네. 결국은 사교육이 만들어지고 학습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 수능 출제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들 이과 학생들을 뽑을 때 그럼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남게 되는데요.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심화 수학 영역으로 신성화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넘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빠지게 된 건데 미적분하고 기하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부터 2011년 수능에서 미분과 적분이 빠졌어요. 선택 과목으로. 예. 그래서 그냥 자연계열 학생들이 미적분 공부 안 하고 다른 과목 선택해서 대학 진학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치렀던 수리 나형도 미적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가에서
미적분 때문에 학력 저하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들어와서 1학년 때 미적분을 안다고 생각하고 물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네.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그게 수업 교과 범위에 포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수업을 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적분을 대학에서 가르쳐가지고 아이를 또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시간이 많이 더 잘 걸린다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다 배우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잖아요. 수학 능력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가는 건데 그러면 심한 수학 교과가 수능에서 빠진다고 해서 대입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논술이나 면접에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뭐 내신 평가에 추가될 수도 있고요. 논술이나 면접에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과 간 학생들은 아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빠진다는데 공부는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수능에서만 빠지는 거니까. 수능 출제 범위에서만 빠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수능만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적 좋은 학생들은 어쨌든 이거 사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 네. 학부모 학생들 반응 어떻습니까? 학부모 학생들의 반응은 우리 아이의 성적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겁니다. 다 심화 수학이 빠지고 똑같은 교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니까 공정해진 것 같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불리가 갈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네.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이면 걱정이 될 것 같은 거. 문이과 공통으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 공통 수학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엄마 아빠들은 느끼게 되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평가해 봤을 때 영향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큰애 작은애가 있는데 겪어보니까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변수가 너무 많다. 전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신 등급이 지금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아마 자사고나 특목고에 몰릴 경우들도 그걸 우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으로만 입시를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가게 되면 논술이나 면접에서도 얼마든지 추가가 될 수 있고 또 현재 그 9등급의 상대평가에서 5등급으로 이제 내신이 바뀌는데 상대평가 싹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 그래도 경쟁이 내내 여전할 거다 이런 걱정거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워요. 대입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 많이 생기면서 놀랬던 게 그 입시 설명회에 종신보험을 팔더군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되게 놀랬는데 입시 설명회에 가면 종신보험 광고를 한대요.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자금을 마련하려면 필요합니다. 그 다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거든요. 네. 물론 입시 설명회에 잘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거기를 찾는 건 학교에서 해소되지 못한 불안감들 때문인데 그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학부모들의 불안감, 학생들의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그 사교 시장이 그 학부모의 불안감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경쟁이 기본적으로 너무 치열하니까 네. 어떻게든 맨 위에 정말 조밀하게 촘촘하게 가 있는 학생들 성적 진짜 몇 문제 아닌 걸로 대학이 몇 개가 좀 아래로 한 문제로도 떨어지고 갈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교육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 네. 경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화재 소식이 많아요? 날씨가 춥고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대구에 그 팔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의류상가가 있는데 1층에 오늘 화재가 발생했어요. 4시 48분께 신고가 접수가 돼서 5시 10분쯤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요. 장비 쉬운 넉대와 인력 145명을 투입해서 5시 55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려서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오래된 시장에서는 작은 불씨만 나도 그렇죠.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아마 진행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방학동 화재 사고 말씀 주셨었는데 요즘 아파트 화재가 좀 많네요. 오늘 오전 10시 40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아파트 꼭대기층인 13층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불이 난 아파트 뒷베란다 화단에서
숨진 20대 남성을 발견했어요. 불이 난 네.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서 7명의 주민이 대피를 했고 경찰하고 소방당국은 이 화재 원인도 찾아야 되지만 이분이 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있었는데 오후 1시쯤이었어요. 20층짜리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는데 네. 거주자가 연기를 들이마셔서 다쳤고요. 3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통구 메탄동의 아파트에서는 오후 2시 20분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다량의 연기를 뿜거나 하면 멀리서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는 16층에 사시는 분이 에어프라이어를 켜놓고 주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건데 사실은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그렇죠. 네. 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나버리면 다른 집들도 굉장히 큰 피해가 맞습니다. 생기고 또 인명피해도 커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요즘에 갑자기 집에 뭐 냄새만 나도 그렇죠. 이거 저도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청계천 쪽에 나가면은 이렇게 소화기 파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네. 예전부터 유심히 봐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조그마한 소화기라도 갖다가 사놔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아파트에서 화재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독 마스크 판매량이 지난달에 같은 기간보다 39%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소화기, 예. 완강기, 경보기 같은 소방용품 판매량이 1년 전에 같은 기간보다 870%가 많이 늘었어요. 늘었네요. 한 온라인몰을 조사한 것이지만 네. 지난 그 25, 26일 날 성탄절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전용품을 많이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25, 26일 날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방독면이었습니다. 특히나 30, 40대의 경우는 방독면을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에서 이거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소방 안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 방독면이 착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활이나 미니 방독면을 빨리 착용할 수 있는 걸 사서 구비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게 찾는 이유가 화재가 발생하면 질식사가 80%나 된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독면을 써야 그 눈을 보호할 수 있고 대피할 때 양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각자 처지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 뭐 구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걸 좀 공동주택에서는 한 번쯤 저 주민들 간에 공유를 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한번 이렇게 싶어요. 둘러보고 한 번 정도 훈련을 해봐도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오늘 오전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예, 저는 잘못 봤나 했어요. 뉴스를 제가 잘못 속보 읽었나. 나왔을 때 예. 저도 좀 의심했어요. 10시 반쯤에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의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됐을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하고요. 차량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20분 전에 유서 같은 메모가 있다. 네. 매니저가 차량이 없어졌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수색에 나선 상황이었는데요. 장례는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선균 씨가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친분이 있던 유흥업소 실장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우거나 케타민을 투약했다라고 경찰에서 의심해왔는데 3번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간이시약 검사도 하고 정밀 감정도 했는데 마약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균 씨가 일부 약물 흡입 사실은 시인을 했지만 나는 수면제인 줄 알고 투약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별개로 모든 분들이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당해서 네네.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라면서 고소장을 낸 부분이었는데요. 3차 조사를 마치고 났을 때 이성규 씨가 어느 쪽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경찰의 어떤 수사 방식이나 또 그게 언론에 알려져서 보도하는 문제 네.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이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사실 상상도 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경찰과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경찰 수사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가 비인도적이었나 아니면 경찰이 선을 넘었나 혹은 경찰이 수사 내용을 흘린 게 의심된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비판인데요. 경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뉴스가 종종 접하게 되기 때문에 네.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낙인 찍히기 쉬운 그런 유명인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는 수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뭐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유출시킨 건 경찰이긴 하니까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내사 상태에 있는 그 연예인이 그냥 버젓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채모량이 부족하다 다시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신종 마약은 검출이 안 된다. 경찰의 그런 입장들을 얘기하시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의 입장은 3번의 소환조사 다 변호인 입회하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야간 조사도 본인 동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조사 과정에서 이성균 씨가 특별한 심경의 변화를 보이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그 죽음뿐만 아니라 늘 문제가 돼왔던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언론에서 그걸 계속해서 연달아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 생각하게 되죠.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연예인들은 뭐 공인도 마찬가지지만 공개 소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개 소환을 하게 되면 혐의가 없다고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명예가 실추된 건 그거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권력의 핵심은 국가 폭력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뭐 가장 법전에 나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용어이기도 하니까요.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치킨 가격이 오릅니까? 올랐다는 얘기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또 오릅니다. 이제 10,000원대 프랜차이즈 치킨은 전멸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프랜차이즈 BHC에서 29일부터입니다. 딱 금요일 그죠? 전국 매장에서 치킨을 포함한 제품의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이후에 2년 만에 가격 인상인데 저는 왜 몇 달 전에 올린 것 같을까요? 이렇게 되면서 한 마리의 BHC 치킨 가격이 원래 17,000원에서 8,000원 정도였답니다. 네. 근데 지금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로 오르게 되는데 평균 12% 정도 인상률입니다. 뭐 이유를 들어보면 다 올랐다는 거죠. 배달 수수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BBQ가 주요 제품의 가격을 2,000원가량 올렸고요. 지난 4월에는 교촌도 많게는 3,000원 가까이 인상을 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치킨 물가가 무려 20%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배달비를 포함하면 한 마리에 보통 한 3만 원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 군데 올리잖아요. 그럼 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잘 견뎠어요.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로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치킨은 서민들이 그냥 기분 좋게 외식할 수 있는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한 메뉴잖아요. 네. 이게 오르면 부담이 미친 영향은 좀 더 큰 것 같아요. 다른 메뉴보다. 이게 외식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밥 사먹기 참 어렵다. 네.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많죠. 네. 집에서 시켜 먹는 것도 이제 좀 부담스럽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배달 끊으신 분 되게 많아요. 부담스러니까. 없겠죠. 예. 네. 소득은 안 느는데 자꾸 물가가 오르니까요. 네. 서민 삶은 좀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참 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홍지혜 아트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서도 올해 한 해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2023년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라서요. 네. 2023년 미술 시장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돌아보고 요약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우리나라 상반기 결산 이런 거는 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세계 시장 말씀을 안 드려서요. 세계적으로 좋은 보고서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트시에서 그러니까 디 아트마켓 리캡, 그러니까 요약 2023 이런 게 하나 나와 있고요. 예. 아트프라이스에서도 2023 컨템포러리 아트마켓 리포트라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아트바젤과 UBS가 발간한 그 글로벌 컬렉팅 2023에 대한 서베이를 바탕으로 네. 오늘 한번 이렇게 꾸려보았습니다. 우선은요, 네. 올해의 미술 시장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요, 고치다 혹은 교정하다라는 뜻의 코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코렉션. 왜 이 단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사실 2021년과 2022년에 비약적으로 미술 시장이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예. 미술 시장도 그렇게 비약적 폭발을 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는 이제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좀 축소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미술 산업의 뉴 노멀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의견인 거죠. 시장이 줄어드는데 뉴노멀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이 너무 비약적 성장을 해서 이제 다시 줄어들면서 이것이 이제 근데 앞으로 코렉션 그냥. 고쳐진 교정된 이것이 교정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물론 아직 2023년 며칠 더 남았고 연말까지의 이제 시장 규모가 집계가 이제 4분기가 다 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1, 2, 3분기 그리고 이제 추이 이런 거를 가지고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2023년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한번 좀 의미 있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술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거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규모요. 이게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을 텐데요. 네.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세계 미술 시장의 매출이요 678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와닿지 않으시죠? 8억 달러요? 네.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럼 한 70조 정도가 70조 되겠죠. 정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군요. 겨우 1조가 넘었네 만에 이제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그런 정도인데요. 예.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저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확 한번 떨어지는 저점 이후에 네. 30% 이상의 강력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요, 이게 100만 달러, 그러니까 그 10억 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만 보았을 때는요, 네. 2022년도 대비 2023년 올해에 9%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 거죠. 전체 시장으로 보았을 때는요, 22년도 기준은 물론이고 21년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판매량이 크게 반등한 이후 이제 그 이후 구매자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제 원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술 시장 거래액이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요. 경매 부분의 지표를 바탕으로 봤을 때 네. 2023년 상반기에는 시장이 확실히 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 경매사들 있잖아요. 예. 이제 경매사들의 2023년 상반기 총 매출이 그 이전 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 감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어땠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상반기 집계만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미술 시장 거래 규모가 2019년과 2020년에는 모두 3천억대였거든요. 네. 근데 21년도에 9천억대, 그리고 작년에는 1조를 넘겼어요.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해요? 그러니까
세계 미술 시장이 뭐 130% 정도 성장을 할 때 예. 우리나라는 300% 성장이 거의 그렇죠. 있었던 거죠. 예. 3천억에서 1조를 넘기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기는 했거든요. 예. 물론 우리나라가 같은 규모의 GDP 국가들에 비해서 워낙 미술 시장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런 발맞춰서 이제 이런 계기가 있을 때 확 네. 성장한 것이다. 오히려 이제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좀 비약적 성장이 있었죠. 올해의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상반기 규모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제 5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토막 난 거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세계 시장이 16%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84% 수준이었던 건데 그렇게 비교하면 한국 시장은 더 급격하게 축소가 됐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보고 한국 시장이 더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세계 시장은 130% 성장했다가 84% 수준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300% 성장을 했다가 56%로 축소된 수준이 된 거기 때문에 네. 큰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전히 이제 우상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2022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타난 수치이고요. 아직 전체 년도 집계는 안 됐지만 3분기 결산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3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는 13% 정도 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근데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큰 네.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네. 미술시장에도 큰 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큰 손들은 어떻습니까? 막 사들여요? 아니면 그냥 막 팔아요? 큰 손들도요. 되게 좀 침체된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제가 참고를 했다고 하는 이제 보고서 3가지 중에서 네. 아트바젤에서 낸 보고서가 고액 자산가 수집가들을 기준으로 했어요. 큰 손이네요. 네. 고액 자산가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 말고 금융자산만 100만 달러가 넘는 분들. 다시 말해서 금융자산만 한 뭐 12억 정도가 넘는 그런 고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많은데 아파트도 뭐 20억씩 30억씩 하는 세상에.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만. 그렇긴 해도 하여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액 자산가라고 대상을 했고요. 네. 그런 사람들 한 2,800명에게 이제 설문을 직접 돌린 그런 결과인 거예요. 네. 그들에게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서는 미술품 구매 자금 비중이 2022년에는 자산의 그러니까 금융 자산의 24% 정도였는데 많이 투자하네요. 네, 23년에는 19%로 낮췄다고 하고요. 예. 소장한 작품을 판매할 의향이 있냐라는 설문에 예. 지난해에는 39%였는데 올해는 이제 26%로 낮아진 거를 보면은 시장의 거래 규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하는 자금도 그렇고 작품이 이제 거래되는 그런 유동성도 그렇고 다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술품에 투자를 안 하는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미술품에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 사실상 우리나라 그 미술시장 규모가 3천억대, 그러니까 5천억이 채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약간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는 했었죠. 비슷한 GDP 대비로는 한 2, 3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술품들이 계속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한번 투자해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도 1조를 넘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시 이제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고, 네. 근데 2000년 이후에 20년간의 미술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21년과 22년에 뚜렷한 호황기가 있었듯이 비슷하게 2006년에서 8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한 뒤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선을 따라가다가 이제 일정 시점에 다시 한번 정점을 찍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 하락세가 과거의 양상과 비슷하게 봤을 때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흐름에 놓여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분기별로 미술시장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한국 미술품 감정 연구센터에 의하면 지금의 시장이 위기라기보다는 다시 일상적인 시장으로 되돌았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장투. 네, 맞아요. 미술품을 사려면은 네. 실컷 감상하면서 네. 오랫동안 갖고 있고 또 그 정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네. 그렇게 투자해도 한 10년, 10여 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그 미술품 흐름이 가격이 올 많이 것이다. 오르게 되고 네. 그래서 그때 뭐 판다거나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수익을 또 뽑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또 이제 난 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하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그래요? 상황이다라는 이제 기사도 보았는데요. 네. 사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이렇게 딱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네. 혹은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다들 쉬쉬하고 있을 때 나 혼자 그 바닥을 친 거를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많은 예.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요.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장 쭉 보시면서 뭐 좋은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예적금 빼고는 전부 다 여유 자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거 네,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네. 개별 작품에 대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었습니까? 아, 올해 주목할 만한 작품. 제가 지난해에도요, 한 1년 전쯤에 2022년 결산을 하면서 2022년에는 이제 시장이 막 꽤 많이 좋을 성장을 때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세계 경매가 순위 탑 10도 바뀌고 뭐가 맞아요. 들어오고 편입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에는 탑 10 안에 편입된 작품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시장 얘기를 어디서든 이제 처음 할 때 네. 자주 사용하는 지표가 경매가 탑 10 목록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시해서 보고 있는 편인데, 매년 한두 점씩 좀 경신이 되는 편인데, 혹은 탑 20 정도까지도 저는 보거든요. 근데 탑 10 혹은 탑 20까지도 편입된 작품이 없었어요. 2023년에 가장 비싼 미술품이요, 그 작년 가장 비싼 미술품에 비해서 그 가격이 낮았다 라는 의미로 그래요.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물론 올해에도 상위 몇 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 비싼 작품들, 훌륭한 작품들이 있었지만 예. 과거의 기록을 경신할 만큼 높은 가격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경매에서 상위 100점의 그 작품 가격의 합을 매겨 보면요, 작년에는 41억 달러였는데 올해에는 이제 24억 달러로 거의 이제 이것도 58% 수준, 반 가까이 떨어진 많이 거죠. 떨어졌네요. 네, 상위 100점 작품들의 합을 더해봤을 예. 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가파른 하락세가요, 올해 초반에는 18% 감소 수준이었는데 중반부터 더 가속화되면서 확실해지면서 예상보다도 크게 하락을 한 그런 양상으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탑 10 경신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올해 어떤 작품이 거래되었는지는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최고가 작품은 피카소의 1932년작 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올해 최고가. 예. 네. 소더비에서는 그 1억 3,900만 달러. 그러니까 1,500, 네. 1,5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1,500억이 넘어도 이제 세계 경매가 탑 10 혹은 탑 20 안에도 들어가지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여인이라는 작품이요, 마리 테레즈라는 여인을 그린 작품이에요. 예. 그 피카소가 45살 때쯤에 6개월간 구애해서 만난 여인으로, 피카소의 그 뮤즈가 7명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피카소 작품 중에서 뭐 탑 10 안에 들어가거나 네. 20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없어요? 이것 말고는? 이것도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작품도 들어가지 못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피카소의 작품이 탑 10뿐 아니라 탑 20 안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인기가 그런지.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올해 낙찰된 이 여인이라는 작품은 피카소 작품 중에서 경매가로는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거든요. 피카소 작품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은요, 2004년 경매에 나온 파이프를 든 소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네. 그때 대서특필이 막 되었었기 때문에 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장미 시대에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소더비 경매에서 1억 6,100만 달러에 낙찰이 되면서요, 이제 당시에는 2004년 당시에 고흐 작품이 1위였고 예. 르누아르 작품이 2위였고 이 작품이 이제 3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탑 10 목록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20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죠. 이제 시대에 뭔가 좀
뒤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갑자기 네, 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뭐 거의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이제 시작 말씀드릴 때 세계 경매가 순위 탑10 안에 뭐 3점 이상이 추상 작품이고 네네. 뭐 작년에는 또 이제 팝아트에 해당하는 작품이 2점이 편입이 됐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보통 이제 인상주의나 후기 인상주의 이런 시기의 작품들이 탑10 목록에 많이 있었다가 그 인기가 있잖아요. 네. 점점 더 추상이나 추상 표현주의나 팝아트 계열의 작품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3위 10점 작품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번 2023년에 낙찰된 상위 10점 작품을 살펴보면요. 1위가 피카소, 그리고 2위는 클림트, 3위는 클로드 모네, 네. 4위는 바스키아, 5위는 다시 클림트, 그리고 6위는 프랜시스 베이컨, 7위는 리처드 디벤콘, 이 작가는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겠죠. 예. 8위는 마크 로스코, 9위는 칸딘스키, 10위는 앙리 루소였습니다. 대부분 아는 이름이시죠. 네네. 네, 작품의 제작 연도로 보면요. 1900년대 작품이 한 점이고요. 1910년대가 4점, 1930년대가 한 점,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각각 한 점씩으로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는 그 세계의 상위 랭킹 작품들은요. 확실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유서 깊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미술의 역사 자체가 유구한 만큼요. 근데 보니까 여성 작가가 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아, 여성 작가요? 그쵸. 모두 다 남성 작가니까요. 모두 10명이 다예요? 다.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안 그래도 그 아트시와 아트바젤 리포트 모두에서 작가의 성별과 연령대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작품의 개별 경매가가 높은 순위 탑10이다 보니까 1900년대 초반 작품이 더 많기는 했거든요. 그땐 여성 작가 숫자가 현저히 적었겠군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의 네. 사회적 활동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어쩔 수 없이 남성 작가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뭐 최신 2000년대 작품보다는 1900년대 초반 작품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성 작가들 작품으로만 이제 탑10이 구성이 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거를 상위 50개로 늘려보면요. 2022년에는요. 상위 50개의 여성 작가의 작품이 한 점도 없었지만 올해에는 3점으로 늘어났고요. 예. 네, 여성 작가의 작품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은 루이스 부르주아라는 작가의 거미 작품으로요. 3,280만 달러, 하나로는 뭐 약 400억 원 정도에 준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중형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거미 한국에도 있어요. 예. 리온미술관 이제 그 공터에 맞아요. 본 적 가면은 있어요. 네, 거미 작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 이 작품이 바로 루이스 부르주아라고 하는 여성 작가의 작품이고 그 여성 작가의 작품이 올해 가장 이제 비싼 최고가 여성 중에서 기록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975년 이후에 출생한 작가들로 추려보면요. 그러니까 좀 최근 생존 그러네요. 작가인 거죠. 예. 젊은 작가로 추리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판매된 상위 50점의 작품을 보면요. 50점 중에 21점이 여성 작가의 작품이고요. 또 1985년으로 더 최근으로 30대로 그렇게 한정을 해서 좁혀보면 상위 50점 중 34점이 여성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럼 앞으로 한 50년쯤 뒤면은 네. 이 상위 한 10위 안에는 그냥 여성 작가들이 한 8명 정도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반 이상 이제 왜 남성 작가는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라디오에서는 하겠네요. 그때 이야기를 할 무슨 일이 수도 있을 있었어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할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여성 작가들 같은 경우에 네. 앞으로 이렇게 많이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미술 시장도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 같은 것이 이제 즉 그 예술가 자체의 능력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2024년에 그럼 이런 여성 작가든 아니면 신진 작가든 어떻게 작가들이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냐 이런 거에 좀 정부의
정부의 그런 뭐 예산이나 지원이나 예. 이런 게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2024년에 정부의 문체부 예산을 살펴보면요. 6조 9,796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예. 이게 올해 대비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문체부 예산이 좀 더 증가한다는 거죠. 물론 문체부 안에는요.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관광이나 체육 분야도 같이 섞여 있는데요. 문화예술 예산이 올해에는 작년 대비 1.9%가량 감소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4년에는 K 콘텐츠가 이끄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공정한 문화 접근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와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 문화예술 쪽이 정확히 몇 %로 이렇게 이제 좀 편성이 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특히 미술 진흥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356억 원 중에 6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41억 원으로 23%가량 증액이 된다고 하고요. 이 예산 중에서는요. 신진 작가와 그 갤러리의 전속 계약을 독려하고 아트페어 참가 지원 등 신진 작가 육성만을 위한 지원금이 13억 원이 포함이 되고요. 또 해외의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를 위한 지원금도 47억 원이나 그 신규 편성이 된다고 하니 내년의 미술 시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해외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 관련해서 네. 올해 거래액만으로 진단하는 미술 시장 말고요. 그냥 한국 미술만으로 봤을 때 꽤나 의미 있는 발걸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실험 미술에 대한 재발견인데요. 예.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한국의 실험 미술에 대해서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전시를 올렸거든요. 올해에. 네. 어찌 보면 한국 미술이 가장 실험적이었던 시기이고요. 그 1960년대가 정치적으로는 제3공화국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 서였는데요. 예. 그 상황에서 역동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컸던 이제 전위적인 실험 미술을 다뤘죠. 2018년부터 5년간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연구를 했던 그런 결과물이었고요. 서울에서는 7, 8월에 전시가 열렸고 네. 9월부터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그리고 또 내년 2월부터는 LA의 해머 미술관에서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뭐 나쁘지는 않는데 좋았던 모양이에요라고 질문하시는 이유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외 순회까지 할 정도로. 네. 우선 이제 반응은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전시의 결과보다도 그 이전에 구겐하임 큐레이터와 이제 국내에 있는 큐레이터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네. 한국의 이 실험 미술을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국제 순회전을 할 만큼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제 입을 네. 모아서 연구를 시작을 한 거겠죠. 물론 그것에 이제 대한 결과는 뭐 각각 진단하는 게 다르기는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꽤나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제가 그 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 작가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가 불쑥불쑥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 이제 그곳에 가 있는 전경이 나오거나 아니면 작가의 퍼포먼스 포스팅이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구겐하임 미술관. 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두어 달 전쯤에 그 이건용이라는 작가가 그 구겐하임에 가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달팽이 걸음 작업이라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걸 네. 선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상으로 올라와 있고 세계에서 이제 구겐하임 뮤지엄을 팔로우하고 있는 여러 이제 소셜 미디어 유저들이 다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반응이 좋구나 뜨겁구나 이제 자랑스럽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한국 미술이요 이제 꽤나 오랫동안 단색화나 이제 좀 이런 것에 좀 취향이 쏠려 있었는데요. 네. 혹은 이제 단색화 다음으로 민중미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지만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다 보니 이제 미학적으로 좀 대중적 관심을 끌지는 못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이제 재조명되는 이런 한국의 실험 미술이 좀 더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을 날을 저는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아자아자입니다. 내년에 미술시장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 그랬으면 보겠습니다. 좋겠네요. 네, 오늘 미술랭 가이드 홍재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